네, 이제 드디어 두 번째 모의고사로 넘어갑니다. 지급 상담학입니다. 2-1번에 슈퍼가 제시한 흥미사전 기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 이렇게 되어 있어요. 슈퍼는 나중에 별도에 또 우리가 하겠지만은 요거 할 때는 조조표를 기억해 주시죠. 삼국지에 나오는 조조표인데 여기에 실기에 자주 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걸 쓸 때는 뭐냐면 원래 순서라면 표조조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게 이제 슈퍼의 흥미사전 기법이거든요. 이게 표는 뭐냐면은 표현된 흥미가 되겠습니다. 표는 표현된 흥미가 되는 게 일단은 자, 마이크를 차단해 놨습니다. 스승님. 네. 그 다음에 조는 뭐냐면은 조작된 흥미이고 그 다음에 표조적 요거는 조사된 흥미예요. 자, 요 이해를 위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표현된 흥미는 우리가 누구하고 처음 만났어. 이 사람이 흥미가 뭘까 알아보면은 첫째 알 수 있는 건 그 사람과 말을 해보면 알아요. 뭐 10분이 30분 이렇게 이 얘기를 하다 보면은 누구라도 그렇잖아요. 그 주제가 자기가 흥미가 있는 쪽으로 이렇게 말을 많이 해요. 그런 쪽으로 나오면 뭔가 눈알이 아니죠. 눈빛이 달라져서 이렇게 말의 강도가 이렇게 세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표현된 흥미는 그 사람의 언어적 표현, 즉 말을 듣고서 이 사람은 어디에 흥미가 있구나 이렇게 알아보는 거예요. 그걸 뭐냐면 표현된 흥미, 언어적 표현을 가지고 알아보는 거고, 그 다음에 조작된 흥미는 뭐라고 하냐면은 관찰이라고 하는 게 여기에 들어가요. 이거는 별도 박스 문제로 나오거든요. 뭔가 그 사람의 행동을 관찰해서 흥미를 알아본다. 관찰이 나오면 이거는 조작된 흥미가 돼요. 즉,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관찰해보면 어떻습니까? 흥미가 있다. 예를 들어서 내담자가 상담을 하고 쉬는 시간에 상담실에 뭐 액자도 있고 악기도 있고 화초도 있고 뭐 등등 있다라고 합시다. 그 사람이 유독 화초를 이리저리 둘러보고 거기 관심이 많다. 그걸 상담자가 관찰해보면 저 사람은 화초나 원예에 흥미가 있구나 이래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관찰을 통해서 알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말로 알아보는 방법을 우리가 표현된 흥미라고 하고, 그 사람을 관찰해서 알아보는 것을 우리가 조작된 흥미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뭐냐면 말이나 관찰로서 잘 모를 때는 뭘 하냐면은 검사를 합니다. 흥미 검사를 해봅니다. 뭐 홀랜드 흥미 검사를 한다든가 이렇게 검사를 해보거든요. 그래서 조사된 흥미는 검사를 통해서 그 내담자의 흥미가 무엇인가 알아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실기에도 자주 나와 있요. 이렇게 보시고, 그러면은 요거 할 때 조조표만 하면 됩니다. 표조조 해도 되고 조조표 이렇게 세 개가 되거든요. 요거 나올 때는 여러분들 조조표 이렇게 기억을 하시되, 설명을 할 때는 뭐부터 먼저 한다? 표현된 흥미부터 먼저 한다. 그래서 선호된 흥미는 여기 해당이 안 되겠죠. 답을 찾는 거는 조조표 넣으면 답이 나옵니다. 문제는 이 내용을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설명을 제가 간단히 드렸다는 것입니다. 2-2번입니다. 정신역동적 직업 상담에서 본인이 제시한 진단 범주가 아닌 것을 했습니다. 자, 이건 복습이죠. 본인 하면 어디에 산다? 정선에 산다. 그래서 의자 정선문 나오죠. 어디에 풍덩? 명비소에. 그래서 명비소에서 탐중변 이렇게 나오죠. 이게 세 가지가 세트라고 했죠. 1-4에 이렇게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 의자 정선문 한번 해봅시다. 의, 자, 정. 지금 선택에 따른 불안은 없고 문제없음도 없죠. 개인적 흥미는 여기 안 들어가죠. 의자 정선문을 넣으면은 답이 이렇게 나오더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간단하게 우리가 본인의 진단 범주 하면은 의자 정선문,
개인적 흥미는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더라. 이렇게 보면 돼. 단지 여기서 다시 복습을 하면 자아 갈등 대신에 별명이 뭐가 있더라? 내적 갈등이라고 하더라. 이렇게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입니다. 내담자가 빈 의자를 앞에 놓고 어떤 사람이 실제 앉아 있는 것처럼 상상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치료 기법을 사용하는 상담 이론은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이제 빈 의자 기법이라고 해서 이게 게슈탈트 상담 기법이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 게슈탈트라고 하면은 좀 생소할 수가 있어요. 우리말로는 형태주의라고도 하는데 그래서 형태주의가 번역이 좀 뜻이 잘 전달되지 않는다 해서 원래 이 게슈탈트라는 말은 독일어입니다. 독일어로 형태를 게슈탈트라고 하는데 게슈탈트에서 앞으로 알아줘야 될 건 요겁니다. 빈 의자에 앉아서 꿈을 꿨어요. 누가. 그리고 꿈꾸고 나서는 아마 낚시 꿈을 꿨든지 뭐 꿨든지 꿨다라고 합시다. 낚시 가서 피라미를 낚았는데 어때요? 이 얘기할 때는 내가 월척을 낚았다 이렇게 과장을 할 수가 있겠죠. 이게 과장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 중요한 이 게슈탈트의 상담 기법은 빈 의자 기법, 그 다음에 꿈 작업, 그 다음에 과장하기 이렇게 세 가지를 대표적으로 한꺼번에 우리가 이미지로 기억하려면은 빈 의자에 앉아서 졸고 있다가 꿈을 꿨는데 꿈 얘기를 어때요? 누구한테 부풀렸어. 과장해서 이 얘기를 듣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요 세 가지가 게스탈트의 기법이고, 이것도 가끔 실기에 또 나와요. 게스탈트의 그 상담 기법 세 가지를 쓰시오. 이렇게 또 나오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 빈 의자는 어떤 사람이 있느냐면은 그 내담자가 뭔가 실제 사람은 없어요. 누군가 뭔가 분노, 억압 여러 가지 있는 그 사람 앉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사람하고 대화를 하는 겁니다. 주로 이제 직접 그 사람이 직접 있으면 얘기를 뭐 겁이 나서 떨려서 이렇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대상일수록 더 좋아요. 근데 처음에는 어떻습니까? 이거 해보면은 뭐 빈이자니까 실감이 안 나죠. 그러나 어느 순간 몰입하면은 정말 진짜처럼 합니다. 그리고 그 광경을 우리가 집단 상담에서 보면 여러 사람이 지켜봐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억압되어 있던 이것을 우리가 분화를 시켜요. 이렇게 하는 아주 효과적인 그런 이제 하나의 이제 방법이죠. 요거하고 또 뭐 우리가 심리학, 우리가 사이코 드라마, 요거와 조금 다른 방법입니다. 그런 거는 또 사이코 드라마에서 또 하는 거지만은 그래도 빈의자에 이런 게 있다. 간단하게 이런 거 지급상담사 과정에서는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빈의자 나오면은 뭐냐 게스탈트다. 그 외에 게스탈트는 꿈 작업이 있고 그냥 과장한다. 이렇게 이미지로 한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4번입니다. 사회 인지적 직업상담 이론의 기반이 되는 반두라의 상호적 결정력 세 가지 요인이 아닌 것은 요거 1-26번에 했던 거죠. 어때요? 이제 하다 보면 이게 반가운 손님이 자주 본다니까요. 예. 그 중에 뭡니까? 2-2번 같은 거 반갑죠. 요 2-4번도 바로 그겁니다. 반두라 할 때는 팬들을 생각하라고 했죠. 그래서 3축 호혜성 이론 또는 결정론 했어요. 결정론은 뭐 속행환이다. 이 3축 개인의 속성과 행동과 환경 요게 축이 돼서 돌아가는 거예요. 막 돌아가는 거예요. 요게 뭐냐면 속행환이 뭐라고요? 이 결정론 또 3축 호혜 3축이 서로 도와가면서 도와주는 거다. 이렇게 되죠. 요게 이제 속행환이라고 해요. 밴드는 동작이 빨라야 된다. 속행환. 그 다음에 요걸 조절해주는 역할, 엑셀레이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조절 변인이, 이게 뭐 동작 너빠니까 목을 기대니까 효과가 있더라. 목표를 세우느냐 아니냐, 기대를 하느냐 안 하느냐, 자기 효능감이 있느냐 없느냐,
요거는 조절 변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반도라 나올 때는 물음이 뭐냐면 결정론이냐 아니면 조절 변인이냐 우리가 이걸 구분하면 되거든요. 그럼 여기는 결정론은 이게 뭡니까? 속행환이죠. 그럼 속행환 봅시다. 개인과 신체의 속성 나오죠. 그 다음에 외부 환경이 나오죠. 외형적 행동, 속행환 나와 있죠. 이렇게 속행환. 모범이 되는 모델은 네가 왜 여기 났나? 무슨 노래, 네가 왜 거기서 나와? 하는 식으로 이거는 여기 안 나올 때 지금 나와 있죠. 모범이 이 되는 모델. 그래서 요것도 1-26번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복습하는 겁니다. 반도라 밴드가 힌트입니다. 속행환 동작이 빨라야 되는데 아이고 너무 움직이다 보니까 목이 아파. 일단 목을 기대니까 효과가 있더라. 목표 의식, 그 다음에 기대감, 그 효는 자기 효능감. 이게 뭐냐면 이 속도를 조절해. 빨리 가느냐 늦게 가느냐 조절해주는 엑셀레이터 역할을 하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5번입니다. 직업 상담의 초기 면담을 마친 후에 상담사가 면담을 정리하기 위해 검토해야 할 상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 만능 팁을 일단 하나 드렸죠. 먼저 이거부터 할게요. 내담자에게 적절한 직업을 추천하였는가? 여러분들 추천, 선택 이거 나오면 무조건 땡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거 보면은 어떻습니까? 딴 거 볼 것도 없어요. 4번이. 반드시 상담자가 추천하거나 선택하거나 이렇게 하면 땡입니다. 추천하면 안 돼요. 답은 4번으로 나와요. 요거를 기억해야 될 중요한 아주 팁입니다. 그러니까 1, 2, 3번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왜냐하면 이거는 여러분들 상담을 실질적으로 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조금 설명을 해야 이게 이해가 됩니다. 어쨌든 간에 추천을 하는 건 무조건 땡이라고 그랬습니다. 추천해준다 선택. 이 답은 나왔어요. 이거는 어디 나오더라도 무조건 땡입니다. 1번 사전 자료를 토대로 내렸던 내담자에 대한 결론은 얼마나 정확했는가. 이 말은 뭐냐면은 상담 의뢰가 보통 들어와요. 의뢰할 때는 그 의뢰를 보는 기관에서 내담자에 대한 자료를 일단 이렇게 적어요. 이렇다 참고하라고. 그런데 일단 초기 면담을 마치고 이제 그 내용과 비교를 해보니까 그 기관에서 보냈던 사전 자료하고 실제 직접 상담자가 면담을 한 거하고 이게 일치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한번 검토를 해. 이건 맞구나, 이건 틀렸구나. 이렇게 점검을 한다. 이 뜻입니다. 그리고 상담자에 대한 내담자의 기대와 상담사의 기대는 얼마나 일치했는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상담에 대한 내담자 기대가 있어요. 이 상담자를 만나면 어떻게 내 문제가 해결될 것이냐. 그리고 또 상담사의 기대가 있을 거예요. 사실 잘 보니까 이건 내가 어느 정도 해줄 수 있구나. 이게 일치한가 아닌가 이렇게 검토해보는 거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내담자에 대해 어떤 점들을 추가로 평가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면담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 사람에 대한 여러 가지를 관찰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의뢰 기관에서 보냈던 거와 새로운 어떤 문제는 뭔가 있다고 하면 그걸 어때요? 앞으로 추가를 해서 그 이후부터 상담에 활용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1, 2, 3번 내용을. 이런 내용을 참고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그러면 여하튼 추천, 선택 어디 나오더라도 무조건 땡이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6번 문제입니다. 상담의 비밀 보장 원칙에 대한 예외 사항이 아닌 것은 이걸 꼭 한 문제씩 나온다라고 봐야 돼요. 비밀 보장. 자, 비밀은 원칙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비밀 보장을 해줘야 돼요. 근데 비밀 보장에 대한 예외 규정이 있거든요. 예외가 뭐냐면은 여기 해놨어요. 일단 전체는 이렇게 보면 돼요. 상담을 하다 보니까 자신이나 타인을 위험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자신을 위험하게 되는 겁니다. 자살 의도를 가졌다든가 타인을 위험하게 우려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비밀 보장 예외가 됩니다. 이때는 말이죠. 이걸 지키면 상담사가 오히려 윤리위원회 해부가 됩니다. 이거는 공개를 해야 돼요. 관계자예요. 그렇다고 신문에 막 공개하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관계 있는 사람에게 공개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법정 전염병에 오염이 돼 있다. 뭐 코로나라든가 이런 게 있을 경우에도 내담자 감염성이 있는 치명적인 질병에 걸려있는 경우. 그 다음 아동학대와 관련된 경우는 이렇게 봅니다. 이 내담자가 아동을 학대했다는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내담자가 다른 아동을 학대를 했다거나 또는 다른 사람이 내담자를 학대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아동학대는 두 가지로 보면 됩니다. 학대를 했거나 학대를 당했거나 이렇게 되겠죠. 이런 경우도 뭐냐면 관계자에게 오픈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심각한 범죄 실행성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법적으로 법원에서 공개를 해달라 이렇게 할 경우에는 공개를 해야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법원에서. 이런 경우가 예외 사항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게 있어요. 담임 선생님이 만약에 내담자에 대한 정보를 알고 싶다. 뭐 어떤가. 공개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부모가 예를 들어서 공개를 요구한다. 미성년자 같은 경우는 공개해도 돼요. 그런데 성인 자녀의 경우에는 부모가 좀 상담 내용 알고 싶다. 공개 안 됩니다. 아시겠죠? 안 돼요. 이런 걸 우리가 구분해야 됩니다. 학교에서 요구해도 안 되고요. 단지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이제 부모의 동의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이런 사항을 아시면은 여기에 이제 됩니다. 특히 우리가 알아야 할 게 있어요. 교육 장면이나 우리가 연구에 사용할 경우가 있어요. 논문을 쓸 때 보면은 이게 이제 상담 전 뭐 추가로까지 다 이렇게 제출해요. 논문을 써보면은 그럴 경우에는 그 제3자 이 논문에 게재를 해도 되는가 안 되는가 할 때는 반드시 개인정보 동의서를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미성년자 같은 부모 동의서까지 받아야 되고요. 그렇게 하지 않고는 논문에 쓰면 안 됩니다. 그리고 논문에 쓸 때도 그럼 동의했다라고 해서 실명을 거론하면 안 됩니다. 땡땡이라고 해요. 학교 이름도 마찬가지 무슨 학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서산중학교 아니고 그냥 피중학교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걸 철저하게 커버를 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학문적으로 쓸 때 이런 것도 반드시 동의를 할 경우에도 실명이나 거주지 이런 걸 나타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 이런 게 이 내용을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일단 이 내용을 한번 이제 문제를 볼게요. 상담사가 내담자의 정보를 합리적 목적에만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이게 뭐냐면은 예외사항이 아닙니다. 안 된다. 미성년 내담자의 학대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학대를 가하거나 가하는 거 됩니다. 예외가 돼요. 내담자가 타인의 생명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예외예요. 내담자가 자기의 생명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 예외가 됩니다. 그러나 학문적 목적만 쓴다라고 해서 이거는 예외사항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지켜줘야 됩니다. 지켜줘야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 반드시 이걸 공개할 경우에는 동의서 플러스 아주 철저한 익명과 모든 것을 갖춰줘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비밀 보장 원칙은 사실은 상담 윤리 속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윤리 속에 포함되어 있는 뭐냐면은 비밀 보장 예외인가 아닌가 하는 것은 실제가 자주 되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면 되겠고요. 자, 2-7번입니다. 행동주의 나왔네. 일단 뒤에 내용은 몰라도
행동주의 나오니까 뭔가 좀 반갑지 않나요? 안 반가워요? 반갑답시다. 맨 첫날에 했던 게 이게 아닙니까? 행동주의 상담의 모델링 기법에서. 자, 모델링은 바로 이거죠. 다운시키는 게 있고 업시키는 게 있는 게 학습 촉진에서 강대변이 나오죠. 그 다음에 모자 행상력, 모자팔을 갖다 이렇게 나오죠. 여기에 뭐가 뭐냐면 모델링이 된다 이 말입니다. 자기관리 프로그램, 그 다음에 행동 계약, 상표 제도, 모자 행상력, 역할 이런 게 되는데 그러면은 모델링이라고 하면서 누구를 이제 관찰한다. 강대변 중에 대리학습과 비슷하죠. 적응적 행동이 어떤 것인지 가르칠 수 있다. 관찰하면은 알 수 있죠. 맞습니다. 적응적 행동을 실제로 행하도록 촉진할 수 있다. 그렇죠. 자극이 되죠. 모델링. 내담자가 두려워하는 행동을 하는 모델을 관찰함으로써 불안이 감소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이걸 예를 들면은 뱀을 아주 무서워해요. 근데 비디오나 TV로 뱀하고 막 목이 감고 이런 걸 자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이 뱀을 보고 두려워하는 행동을 어떻게 해요? 이걸 하면서 뱀에 대한 불안이 감소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에 따라 뭐 강아지도 될 수 있고 양아지가 될 수 있겠죠. 아니면 물에 뭐 들어가는 거 이런 것도 될 수 있고 등등이 됩니다. 그래서 다 맞는 애예요. 3번 문제 행동에서 벗어나도록 둔감화를 적용할 수 있다. 자, 둔감화 나오면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러자고 제가 첫날 행동주의 할 때 열변을 토한 게 바로 이거죠. 둔감화는 어디에 나오는 겁니까? 체계적 둔감법에 나오죠. 여기에 나오는 게 이불둔이죠. 이불을 둘러서면 둔감했습니다. 그래서 이불둔의 요 마지막에 나오는 게 둔감화예요. 둔감화. 자, 둔감화는 이게 성질이 다르죠. 업시키는 겁니까? 다운시키는 겁니까? 다운시키는 거예요. 이건 행동이 아니고 뭘요? 불안을 다운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1번에서 3번은 업시키는 거고 이 둔감은 어떻게 해요? 이건 불안을 다운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성질이 다르다 이게요. 모델링은 뭐라고요? 업시키는 겁니다. 1, 2, 3번 내용을 보면 전부 다 업을 시키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행동을 두려워하지 않게 한다 그러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에서 우리가 행동주의 이론을 복습을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 나오죠. 둔감하는 체계적 둔감법, 불안 간섭 기법, 즉 다운시키는 기법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8번 문제입니다. 직업 상담의 문제 유형에 대한 크라이티스의 분류 중 부적응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했습니다. 크라이티스 1-32번 참고 1-32번에 아직 안 했지 싶은데 뒤에 나오는가? 이건 저 1-32번에 크라이티스를 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이거 저 확인을 한번 볼게요. 잘못했습니다. 이 크라이티스를 지금 해야 되나 말아야 되는데 9시간 뉴스만 시간이 많이 드네요. 자, 일단 간단히 그러면 할게요. 자, 요거를 우리가 윌리엄슨 거 복습을 해봅니다. 윌리엄슨은 어불모부라고 했습니다. 어불모부. 어리석은 선택, 불확실한 지금 선택, 모순된 선택, 지금 무선택입니다. 자, 어리석은 선택의 기준이 뭐라고 했어요? 기준이 뭘 가지고 어리석다, 희미하지 않다? 수준이라고 했어요. 수준. 네, 수준이에요. 그런데 이 수준을 가지고 크라이티스 사람은 분류를 어떻게 했느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현명하지 못한 선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현명하지 못한 선택, 그 다음에 강압, 그러니까 비현실적인 선택, 그 다음에 불충족형, 그 다음에 강압형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들 알아야 될 게, 요건 지금 윌리엄슨의 분류법이고, 요거는 뭐냐면 크라이티스의 분류법이에요.
조금 혼돈이 되더라도 간단히 일단 설명해 드릴게요. 뭐냐면은 윌리엄스는 내 수준보다 높은 거를 하더라도 어리석은 선택이라고 했고, 내 수준보다 낮은 걸 해도 어리석은 선택, 이렇게 한마디로 했죠. 근데 크라이티스는 내보다 뭐냐면은 수준이 낮은 걸 선택을 할 때, 내 수준보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일단 높은 것부터 먼저 할게요. 내 수준은 여기 있는데 높은 거 이렇게 할 때 이거를 비현실형이라고 합니다. 비현실형. 그 다음에 내 수준보다 낮은 걸 할 때는 이 사람에게 충족이 안 되죠. 그래서 불충족형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거는 뒤에 또 나오거든요. 나오니까 간단히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강압형은 뭐냐면은 네가 흥미나 적성 하나만 있으니까 잘할 거라고 주변에서 억지로 이렇게 하는 게 이게 강압형이 됩니다. 강압형. 이렇게 되고 하니까,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일단 문제를 볼게요. 부적응형은 뭐냐면은, 적응형이 있고 부적응형이 있어요. 적응형은 뭐냐면은, 우리가 모순된 선택, 윌리엄스가 비교를 해야 됩니다. 윌리엄스는 모순된 선택을 뭘로 가지고 모순이라고 했습니까? 흥미와 적성이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했죠. 이게 실제 문제 풀 때는 가치와 적성 이렇게 하면 땡이라고 했죠. 흥미와 적성이 일치하지 않을 때 모순된 선택이라고 했는데, 이 크라이티스는 적응형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흥미와 적성이 일치할 때는 적응을 잘한다라고 해서 적응형이라고 크라이티스가 이렇게 이름을 바꿨어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크라이티스를 정리하다 보면은 이 윌리엄슨의 내용을 다시 확실하게 다시는 이런 기회가 돼요. 그 뒤에 보면 이걸 뭐냐면은 마무리하는 시간에 1-32가 아니라 2-32도 있죠. 이걸 그때 가서 이제 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봅시다. 부적응형은 뭐냐면은 이게 흥미도 없고 둘 중에 하나도 없어요. 흥미도 없고 뭐도 없다. 적성도 없어요. 하나라도 있으면 어찌어찌 적응을 할 수 있는데 둘 다 있으면 적응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부적응이에요. 부적응. 흥미도 없고 적성도 없다. 그럼 봅시다. 이제 문제를 한번 볼게요. 지금 요 100% 이해 못하셔도 좋습니다. 뒤에 크라이티스 하면은 다시 한번 돌아와서 한번 보시면 돼요. 적성에 따라 직업을 선택했지만 그 직업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 이게 바로 강압이에요. 한 가지 적성이나 흥미 한 가지 있는데 한 가지는 있는데 한 가지는 안 맞을 경우. 여기 어찌 보면 모순된 선택이 이렇게도 갈 수 있어요. 흥미를 느끼는 분야는 있지만 그 분야에 필요한 적성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 사람. 이것도 바로 뭐냐면은 이 강압형이 같아요. 모순된 선택이에요. 흥미나 적성의 유형이나 수준과는 상관없이 어떤 분야를 선택하지 결정하지 못하는 사람은 요 뒤에 나옵니다. 어떤 분야를 선택하지 결정을 못하는 사람을 이게 우유부단형이라고 합니다. 우유부단형. 자, 4번은 흥미를 느끼는 분야도 없고 적성에 맞는 분야도 없다 하니까 이 사람 적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적응을 못해요. 이게 부적응형입니다. 부적응형은 흥미나 적성 둘 중에 하나도 없을 경우에 우리가 이제 부적응형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뭐냐면은 크라이티스는 이것을 이제 부적응형이라고 한다. 일단 이렇게 하고 나중에 2-32번을 할 때에 다시 한번 또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9번입니다. 파슨스가 제안한 특성 요인에서, 자, 우리가 특성 요인이 일어나면은 먼저 했던 게 누굽니까? 윌리엄슨이죠. 어불머무. 그때에 특성이 무엇이고 요인이 무엇인가도 설명을 드렸죠. 특성은 개인의 내적인 특성을 말하고 요인은 뭐랄까요? 그 사람이 취업하기를 원하는 회사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우리가 요인이라고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결국 이게 요점은 바로 이래요. 특성하고 요인하고 일치를 하면은 이 사람은 직업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 이거예요. 저 개인의 특성하고 직장에 요구하는 게 딱 일치가 잘 되면 될수록 당연히 그 직장에서 오래 근무하고 이렇게 승진할 수도 있고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실은 이 파슨스에 이런 거 특징을 말이죠. 이렇게 나와요. 고관 굿작이라고 해서 인간은 신뢰롭고 타당하게 측정할 수 있는 고유한 또는 독특한 특성을 잇고 개인의 특성과 직업의 요구사항에 서로 밀접하게 관련을 맺을수록 직업적 성공의 가능성은 커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직업에서 성공을 위해 매우 구체적인 특성을 각 개인이 가질 걸 요구합니다. 개인의 특성도 중요하죠. 진로 선택은 다소 직접적인 인지 과정이기 때문에 개인의 특성을 짝 빚는 것이 가능하다. 이게 이제 특성에 비슷한 건데, 요게 뭐냐면은, 윌리엄슨과 더불어 우리가 특성의 이론가 하면 대표적으로 앞에 했던 어불본부의 윌리엄슨과 여기 나오는 이제 파슨슨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일단 내용을 한번 볼게요. 고도로 개별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 개인과 직업을 연결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과학적인 방법이. 그게 요점이 뭘까요? 특성과 요인을 잘 맞춰줍니다. 이게 사람들은 누구나 신뢰롭고 타당하게 측정될 수 있는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특성에는 반드시 특성이 나와야 됩니다. 특성이라 숨어있는 특징이나 원인이 아니라 기술적인 범위다. 땡이죠. 기술적인 범위는 뭘까요? 뭐 자격증 이런 거, 이게 요인이죠. 왜? 직장에서 요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특성 요인 제가 윌리엄슨을 설명할 때 요거는 별도로 요것만 알아도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했죠. 특성이라 숨어있는 특징이 맞고 원인이고 기술적인 범주가 아니다. 요인이 기술적인 범주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틀렸습니다. 기술적인 범주는 뭐냐면 직장에서 요구하는 요인에 해당이 됩니다. 요인과 특성을 구분하시면 되고요. 직업 선택은 직접적인 인지 과정이기 때문에 개인의 특성과 직업의 특성을 연결하는 것이 가능해요. 이게 맞아야 직업의 성공이 높다 하는 것이 파슨스의 특성 요인 이론도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나옵니다. 그 참고를 하시면 돼요. 9분이가 여기까지 합시다. 진도가 좀 빠르긴 빠르네요. 2-10번입니다. 구성주의 진로 발달 이론의 진로 양식 면접에서 선호하는 직무와 근로 환경을 파악하기 위한 질문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자, 여러분들 이 구성주의를 제가 설명을 하려고 하면은 이 심리학의 역사부터 알아야 됩니다. 처음엔 기능주의와 구성주의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거 알 필요가 전혀 없어요. 자,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구성주의에서 문제 나오는 요 문제가 유일합니다. 지금 상담사 출제 문제를 수십 년 거를 분석을 해도 구성주의 웃자고 저쩌고 하는 문제는 요 문제밖에 없어요. 요 문제만 반복해서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성주의가 뭔지 몰라도 됩니다. 답만 알면 됩니다. 그 답이 뭐냐면은 중학 때나 고등학교 때 좋아하는 교과목이 무엇이었느냐 이었나요? 이게 답이에요. 이 의미가 몰라도 좋습니다. 아시겠죠? 구성주의는 이 문제밖에 나온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나올 때는 뭘 한다? 중학교나 고등학교 좋아하는 교과목이 무엇이었나요? 요걸 답으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구성주의 이론 여기 저 설명을 제가 전혀 하나도 하지 않았어요. 왜? 알 필요가 없으니까. 이렇게 하고 요걸로써 자, 먼저 2에 이제 10분까지 이제 진행을 마쳤는데, 어때? 여러분들 이제 진도가 좀 빨리 나